어머니가 평생을 아들 가족에게 바치고 나서 마지막에 돌아오는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살의 박명숙 씨입니다. 그녀는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도시로 올라와 두 손주를 정성으로 키워냈습니다. 빨래와 요리, 등하교 픽업, 아이들이 아플 때면 밤잠을 설쳐가며 간호하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버텨온 것은 언젠가 아이들이 다 자라면 자신도 편안하게 여생을 즐길 날이 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나 싶었을 때 며느리는 그녀에게 차가운 제안을 던집니다. 어머니, 제 직장 동료 집에 일손이 부족하대요. 한 달에 300만 원 줄 테니 거기 가서 좀 도와주시면 어때요? 그녀는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이죠. 그 순간 그녀가 느낀 것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너무나 늦게 깨달아버린 서글픈 진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선을 긋지 못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참으면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세상에는 보답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숙 씨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는 법은 자식의 배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냉철한 자각과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명숙, 올해 63입니다. 큰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막내까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야 저도 숨을 좀 고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눈 뜨자마자 밤늦도록 쫓기듯 살아온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나이가 들수록 바라는 건 큰 복이 아니라 그저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고생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짓고 빽감해오고 돼지 키우며 안 해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돕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을 때도 이건 고생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한숨 돌리려던 찰나 며느리 지은이가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가 뜬금없이 옷을 사주겠다며 나서더군요. 생일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데 웬 옷이냐며 당황해하는 제게 지은이는 예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좀 꾸미고 사셔야죠. 거절하지 말고 어서 가요. 마음 한구석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애미가 집에서 묵묵히 고생한 걸 알아주는구나. 헛키운 게 아니었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백화점에 들어가 지은이가 골라준 연보라색 니트를 입어보았습니다. 안색이 환해 보인다며 치켜 세우는 말에 가격표를 봤더니 5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지은이는 오늘 자기가 쏘는 거라며 기어코 결제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 마음이 참 기특하다고 생각하며 매장을 나오는데 골목에 접어들기도 전에 지은이가 말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실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목소리 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장 동료 이 대리네 집에 일손이 급히 필요한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수발하며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이나 준대요. 어머니도 집에만 계시기 무료한데 용돈 벌 겸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나더러 남의 집 도우미를 하라는 말이냐? 제 물음에 지은이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도움이라니요. 그냥 집안일 좀 도와주시는 거죠. 집에서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 대리네 가족들도 점잖고요. 돈도 벌고 좋잖아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8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임신 때부터 시작해
두 손주를 키우기까지 낮밤 없이 기저귀를 갈고 밥을 짓고 청소하며 병원을 오갔던 날들. 단 한 번도 힘들다 소리내지 않았고 돈 1원 한 장 받은 적 없었습니다. 그저 온 가족이 화목하기만 하다면 이 몸 하나 부서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좀 컸다고 저를 남의 집 일꾼으로 보내려 하다니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의 집 살림은 자신 없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제가 어렵게 운을 떼자 지은이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늘 노는 건 질색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우리 집도 숨통이 좀 트여요. 대출금 갚으랴, 애들 학원비 대랴, 정말 빠듯하거든요. 요즘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게요. 가족들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우리 가족을 위한 헌신은 제가 밖에서 돈을 벌어 대출금을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밖으로 내모는 이유는 제가 무료할까봐 걱정해서가 아니라 저를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묻고 싶었습니다. 너는 나를 가족으로 보느냐 아니면 쓸모있는 도구로 보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주방 수돗물 떨어지는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늙어서는 아들 내외와 손주를 위해. 그들이 고마움을 알 거라 믿었던 제 믿음이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제 인생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55살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골에서 소박하게 농사지으며 여생을 보내려 했건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지 이틀 만에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꾹 참았지만 밤이면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미어져 꼬박 밤을 지새웠죠. 그때 결혼한 지 2년 된 아들 민호와 지은이가 시골로 내려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시골집에 계시지 말고 저희랑 서울 가요. 제가 곧 아이도 가질 텐데 어머니 계시면 든든하잖아요. 그 배려 깊은 말에 감동의 짐을 쌌습니다. 강원도 밭은 이웃에게 맡기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죠. 며느리 입덧이 심할 때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보양식을 데워주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도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라며 웃어주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밤새 아이를 업고 달래며 며느리 산후조리를 위해 제 몸 아끼지 않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곧바로 둘째가 들어섰고 저는 당연한 듯 그 모든 짐을 다시 짊어졌습니다. 겨울바람에 손이 트고 밥을 짓다 다리에 쥐가 나 쓰러질 뻔해도 참았습니다. 보험도 연금도 없는 제가 병원비 쓰는 게 아까워 참으면 낫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건강하고 집안이 평온하면 제 인생은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기가 바뀌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집안의 기둥이 아니라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이 내준 탓일지도 모릅니다. 헌신할수록 소중해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 줄 알게 만든 제 잘못일까요? 손주들이 유치원에 가던 날, 저는 텅 빈 운동장을 보며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노래 교실도 가고 베란다에 화분도 키우며 나도 살아있구나를 느꼈던 그 짧은 2달. 하지만 며느리의 짜증이 늘어가더니 결국 노는이 돈 벌어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날 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말다툼 소리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당신 엄마는 집에서 놀고 계시는데 나 혼자 이 가게를 책임지라는 거야.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내 월급 다 주잖아.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러자 지은이가 비웃듯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손주 봐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우리 엄마도 다 해줬어. 지금은 돈이라도 보태주시는 게 효도지. 다음 날 저는 결국 이 대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꼴을 더는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옥 같았습니다. 이 대리의 어머니는 전신마비로 누워 계셨고 치매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발버둥치는 노인을 상대하며 저는 헛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옆에서 빨리 안 닦고 뭐 하냐며 타박을 주기 일쑤였죠. 사흘째 되던 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하며 겨우 몸을 움직이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미끄러져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때 주인 할아버지가 차갑게 한마디 하더군요. 바닥 물기 안 닦아서 사고 나면 아줌마 책임이야.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여기는 그 눈빛. 제 집 주방에서도 이런 대접은 받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던 아침, 노인이 또다시 실금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뒤집으려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주인 할아버지가 동작 좀 빨리 못하겠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못하겠다고요. 더는 가방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편의점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생수를 마시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청소기를 돌리다 말고 제 가방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대출금은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한 일은 그 집 일보다 수백 배 더 힘들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다 쓴 걸레 마냥 남의 집에 던져버리는구나. 내 인생 내가 챙겨야겠다.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당장 들어와라. 나 강원도로 내려간다. 그날 밤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 가정을 지켜라. 나는 내 자신을 지킬게. 내가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무겁지 않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차 뒷좌석에 짐을 실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쉬고 계시면 제가 곧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초록빛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흙내음 섞인 바람이 코끝을 스치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니 낡은 지붕과 마당의 잡초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웃 아지매가 달려나와 따뜻한 국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명숙이 왔나?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어라. 그 말 한마디에 8년의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이면 채소를 가꾸고 낮에는 캔마루에 앉아 햇볕을 팹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손주들이 제 음식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깁니다. 며느리의 사과를 기다리지도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집에 그리고 저 자신에게 줄 만큼 줬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매정한 할머니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이제 압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하는 희생은 헌신이 아니라 자해일 뿐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오롯이 박명숙이라는 이름으로 평온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박명숙 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8년을 무보수로 헌신하고도 대출금을 위해 남의 집 도우미로 내몰려야 했던 그녀. 300만 원이라는 돈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가족의 냉대였습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져줘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 배려가 당연한 권리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년의 노동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명숙 씨처럼 과감히 자신을 위한 평화를 찾아 떠나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